하루를 아예 통으로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너무 라운지로 기빨리겠는데요 계속 그거? 진짜 피 튀기겠네요 빅테크 들어가는 이 과정이. 100% 재택.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일하는 문화를 선도하는 장점이 있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H1B 넣고 펄m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시면은 오히려 네. 빅테크를 노려보시는 게 네. 실력만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빅테크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 준비 과정에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zure 클라우드 쪽에서 지금 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UX 리서처 이세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UX, UI라고 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UX하고 UI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UX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네. UX라고 하면은 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험을 네.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UI 같은 경우에는 User Interface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사용자 경험은 UI라고 부르지만 네. 이거를 더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다 UX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UX에서도 리서치가 있고 또 디자인 이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사실 그 UX 리서치하고 디자인하고 나눠져 있긴 한데 네. 크게 보면 다 UX 디자인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디자인 안에서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될 때 네. 인사이트가 조금 더 필요할 때 UX의 총 프로세스 안에서 일부를 이제 리서치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부르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이걸 다 보기가 네. 시간적 물리적으로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네. 그럴 때 이제 포지션을 나눠서 뽑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리서치 하시는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뭐 테스팅이라던가 인터뷰 뭐 이런 거를 계속 쭉 오. 하시는 건가요? 많이 알고 계신데요? 또 나름 리서치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UX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용자 경험을 다 이해를 해서 디자인까지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디자인하기 전에 사용자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쵸. 리서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디자인이나 디자인 시안이 있는 경우에 이게 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팅을 통해서 유저들을 만나서 뭐 사용성이나 뭐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해 본다든지 인터뷰를 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리서치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말하면.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고요. 네. 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네. 강의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사실 노력이 더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교사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교사가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쓸 수 없는 null 데이터도 네. 많기 때문에 처음에 스코핑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군을 선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회사를 들어가실 때 리서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이거는 고르셔야 되나요? 제가 고른다기보다는 네. 포지션이 올라와요. 근데 거의 네. 대부분 UX 디자이너 포지션이 되게 많고요. 네. 리서치 포지션은 수를 따지자면 절대적인 헤드카운트는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도 UX 리서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고 이걸 네. 다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프로덕트의 뭔가 넓이나 깊이에 따라서 리서치를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되는 프로덕트들이 네. 있어요. 근데 네.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리서처를 따로 뽑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금 작은 회사들은 리서처가 많이 없겠네요. 없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꼭 UX 디자이너라는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네. 뭐 UX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리서치까지를 커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이 필요하죠. 더 깊게 리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제너럴한 인사이트를 얻고 디자인으로 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겠지만 네. 흔히 우리들이 부르는 빅테크 회사에 취직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취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이 포지션에서 UX라는 일이 무엇인지 이 스킬셋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약간 기세인 것 같아요. 기세는 뭐 나는 할 수 있다는 기세인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 네. 필요한 걸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세 있죠. 그러면 이제 면접이라던가 서류 전형 그거를 할
때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셔야 되나요? 그쵸. 뭐 본인의 그런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맞아요. UX 포지션은 디자이너 포지션이 절대 다수긴 하거든요. 네. 사실 본인의 능력치와 지나온 경력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거의 필수적으로 디자이너 포지션은 요구를 하고요. 리서처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로 내가 해왔던 UX 띵킹이라고 네. 하거든요. 디자인 띵킹 과정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아. 확실히 눈에 띄죠. 그 주제 같은 걸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둘 다거든요. 아, yes 그래요? and yes인데 아.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력서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인 면접으로 넘어간다거나 하게 됐을 때 네. 디자인 챌린지라는 거를 줄 때도 있어요. 아. 회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디자인 챌린지를 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라이브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 없이 지난 이력서 제출할 때 냈던 포트폴리오를 따로 뭐 45분 정도 발표하는 거를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를 실제로 하실 때는 몇 차까지 인터뷰를 그때 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수 많죠. 아, 그래요? 네, 차수 많아요. 막 이게 3차를 넘어가나요? 아니면? 네,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되게 이게 많이 그래서 하네요. 네, 되게 많이 보고요. 기간도 조금 걸리고 하루에 여러 개를 보는 것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네. 몇 차례의 라운드를. 그래서 아예 개념이 있어요. 이게 키워드가 인터뷰 루프라고 하거나 아, 그래요? 인터뷰 라운지라고 하거나 네. 이렇게 부르는데 리크루터 콜하고 뭐 네. 하이어링 매니저 콜하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랑 비슷해요. 네. 그런데 개발이나 네. 디자인처럼 테크니컬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에는 하루를 아예 통으로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포함 아, 같이 먹는 점심 그거 포함 너무 기빨리겠는데요, 라운지로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네. 그렇게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오전에만 한 3번, 4번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왕부장 할아버지와 executive level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executive senior manager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한 합불합까지 받는 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UX에 계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랑도 인터뷰를 진행을 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UX 팀 안에서 네. 저희는 UX 스튜디오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UX 스튜디오 안에서 제 직속 상사도 네. UX 하시는 분이고 네. 왕부장 할아버지도 UX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속 상사랑 같이 일하게 될 동료들이랑 이렇게 라운드를 계속 봐요. 그걸 보고 점심 먹으면서 갈 사람은 가고 도중에 다 탈락을 해요? 매 차마다 탈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점심 때 되면은 점심 때 되면 이제 일부분은 집에 보내고 네. 그러면 또 오후 세션이 진행이 되고 네. 저녁까지. 그때 이제 한번 알 수 있죠. 진짜 피 튀기겠네요. 이거 빅테크 들어가는 이 과정이. 근데 피 네. 튀긴다기보다는 네. 검증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경쟁이 세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앞반 면접을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실제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 네. 의 궁합을 미리 본다.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하는 거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보면 안 돼요? 저도 네. 그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네. 심지어 1번 세션하고 3번 네. 세션에 들어오신 분이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1차 세션에선 그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못 봤던 부분을 3차 때는 혼자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네.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1대1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네네.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면서 네. 새롭게 아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나. 진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에도 테크니컬 포지션이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 포지션도 있지만 네. 진짜로 뭐 건축을 한다거나 경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포지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일반 회사보다 인터뷰 라운지가 많은 걸로 들었어요. 그렇구나. 몇몇 포지션에서는. 진짜 빅테크 들어가기 되게 힘드네요. 근데 또 그만큼 기회가 많으니까요. 네. 회사가 커서. 말씀하신 그 몇 차를 본다는 게 네네네. 계속 며칠 동안 보는 건가요, 인터뷰를? 그렇게 네. 인터뷰 루프는 하루고요. 네. 그 전에 보통 일반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네. 리크루터라고 해서 회사 소속인 경우도 있고 헤드헌터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분들이 앞으로의 인터뷰의 총 프로세스 스케줄을 다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하고요. 정화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나의 직속 상사가 될 사람 한테 또 연락이 와요. 네. 그럼 이제 그분이랑 30분 정도 미팅을 합니다. 이 하이어링 매니저랑 인터뷰가 한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요? 있긴 한데 대부분은 1차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터뷰 루프, 정식 인터뷰 데이에 네. 초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이 나죠. 몇 차의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룹수를 끝나면은 그러면은 딱 이제 오퍼를 받는 건가요? 그것도 합격이라고? 회사마다 다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후가 되겠죠? 네.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네. 하이어링 매니저가 잠깐 만날 수 있니? 네. 하면서 이제 힌트를 줘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날. 네.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발령 대기, 합격 후 발령 대기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발령대기는 뭐예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랑 직속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 나를 인터뷰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원자의 네. 퀄리피케이션을 확인을 한 후에 네. 합격자다 하면 합격자 풀에 넣어서 기다렸다가 네. 구인을 하는 팀이 생기면 여기서 네. 한 명씩 발령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그쵸. 거예요?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네. 다 또 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거라 그 발령대기 조는 피말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가장 좋은 점은 뭐세요? 뭐 베네핏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뭔가가 있나요?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 재택. 100%. 100% 재택. 100% 재택이에요. 그거는 진짜 좋네요. 정말 좋죠. 이거는 네. 연봉을 희생하고서라도 네. 이 장점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네. 마니아층들이 있거든요. 네. 저처럼.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비드 전부터 재택을 했어요. 제가 있는 그래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08년이면 그때 줌이 있었나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팀즈를 썼구나 그때부터. 그때는 막 비디오 컨퍼런스가 그렇게 막 제대로 돼 있는 시스템도 없었을 텐데. 맞아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일하는 문화를 선도하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 문화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장점들이 너무 아웃스탠딩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UX를 하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패션 회사에서도 일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패션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패션 디자인이랑 UX 디자인은 좀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다른 분야인가요?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하나를 잘하면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해결을 네. 한다는 입장에서는 에센스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매개체가 패션이고 매개체가 디지털 프로덕트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매개체에서 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션은 아무래도 빨리 소모가 되고 매번 많은 양을 뽑아내야 되고 사이클이 정해져 있죠. 네. 뭐 스프링 서머 컬렉션이라든지 폴 네. 윈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데드라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마켓에서 지금 가장 바이럴한 거를 잡아내야 되고 그런 그쵸. 것들이 네. 있는데 반해 빅테크로 오게 되면은 빅테크 네. 자체가 선두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최첨단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느냐, 이게 포커스가 약간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양도 많이 줄어들죠. 네.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첨단 디자인을 집중해서 테스팅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네. 그렇게 약간 방향성의 차이가 네. 생기더라고요. 디자인에 이제 D자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디자인하면 약간 뭔가 좀 아티스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맞나요? 빅테크 쪽으로도 트랜슬레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네.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패션이 아티스틱하다라는 게 네. 패션에서도 그 범위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냥 오뜨쿠티르라고 해서 네. 예술 작품으로 소비가 되는 분야가 있어요. 네. 런웨이에서 아무도 입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브랜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패션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ready to wear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입고 있는 옷들 있죠. 네. 실제로 실용성을 겸해서 나오는 것들. 네. 근데 이렇게 실용성을 겸해서 하는 분야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네. 전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실용성을 겸비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약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남성복을 했었거든요. 네. 남자 옷은 실루엣이 다 정해져 있고 아. 자주 입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아, 오늘 입으신 것처럼 블랙, 네이비, 그레이. 저 옷장에 블랙하고 네이비밖에 그쵸? 없어가지고. 멋부리면 네. 카멜색까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답이 있는 안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뽑아낸다는 점이 네. 진짜 창의력이거든요. 아, 네. 이거는 테크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예를 그렇구나.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폰 앱 하면 네. 아이폰 네. 기본 앱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 브랜드의 특징이 반영된 UI 구성 요소들이 이미 있어요. 네. 이걸 잘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있는 네. 기능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든지. 네. 또 하나의 다른 점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패션 디자인을 좀 텐지블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쵸. 프로덕트가 나오고 이걸 만져볼 수 있고 이게 색깔도 나오고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데 테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약간 이걸 뭐 만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정확해요. 아, 그 네. 부분이 가장 정확하고 네. 그래서 이제 UX라는 게 사실은 비주얼적인 부분은 표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거의 95% 이상의 시간이 네. 멘탈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정립하는 데 쓰입니다. 멘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 네.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살짝 무서운데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기를 쓸 때 네. 나의 이 사고 방식과 로직을 이미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테크 회사 입장에서. 그쵸. 일단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테크 디자인은 디렉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 모든 UX 학풍의 기조가 네.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용자들의 반응, 피드백 네. 을 먼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리서치 초반, 그러니까 UX 디자인의 가장 초반은 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뭐가 어려우세요? 아, 이게 그렇구나. 공식적인 리서치의 시작 첫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아 이런 게 힘들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볼까? 아. 어떻게 고쳐볼까? 어디에 넣을까?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얘기를 먼저 듣고 네. 이게 필요해라고 아.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막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 막 아. 하기는 쉽지 않죠. 아. 하나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네. Dark U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네. 주도적인 UX 현상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디자인이 있죠. 예를 들어 e-commerce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수수료를 떼는 게 주된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 네. 이 수수료를 많이 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면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그 편의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런 모델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Dark UX라는 개념이 네. 생긴 적이 있긴 합니다. 이제 말은 다크 UX지만은 뭐 그런 개념들은 원래 이제 평상시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를 가면은 창문이 없다던가 뭐 그쵸. 시계가 없다던가. 정확한 예시예요. 예, 그리고 어디 슈퍼마켓에 가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살 그런 눈높이 레벨의 뭐 잘 나가는 상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사실 그런 개념을 이제 테크 쪽에 맞아요.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굳이 테크가 아니더라도 네. 전반적인 그런 개념이 다 UX 중에 Dark UX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언제 미국을 건너오신 거세요? 2020년 3월에 네. 대학원을 가야겠다 해서 마음을 먹어가지고 8월에 네. 개강과 함께 네. 들어왔죠. 그 전에는 계속 한국에 계신 네, 거고요. 맞아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취직을 하실 때 없으셨던 네. 거죠? 회사에서 지금 진행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격만 하면은 그런 뭐 H1 스폰서 받는 거나든가 뭐 그린카드 스폰서 받는 거는 100%. 100%예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네. 제 시간에 잘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그거를- 바로 해줍니다. 네, 빅테크는 그러면 그거를 H1B를 6년 동안 맥스아웃을 해야지만 그린카드에 아니요. 들어가나요? 제 경우에는 네. 이게 매년 스트래티지가 바뀌고 회사마다 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은 할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H1B 넣고 펄m도 같이 넣어줬어요. 너무 좋네요. 그쵸. 근데 역시 빅테크는 진행은 좀 느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로펌도 네. 바뀌고 이래가지고 네. 펄이 좀 진행이 느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로펌드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이제 거의 맥스아웃을 해야지만은 펄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H1B가 그 추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추첨이 안 되면은 레이업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로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영주권 해주는 거는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빅테크는 네. 스템 OPT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네. 3년의 기회가 있어서 사실 H1B가 천년도에 네. 안 되더라도 네. 그 다음 거 또 넣어주고 네. 아니면 중간 추가 추첨이 있잖아요. 네. 추가 추첨도 계속 넣어주고. 빅테크 들어가는 게 뭐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네. 몇 명이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글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네. 다 공개가 돼야 될걸요. 아마. 그게 뭐 UX, UI 쪽도 다 그렇게 세분화가 돼 있나요? UX에 지원하신 분들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네. H1B를 주는 숫자나 이런 거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네네. 아예 네. 그 데이터만 네. 해주는 서비스들도 많고 네. 그런데 빅테크라고 해서 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네. 작은 사이즈나 중견 기업이나 네. 혹은 대기업이지만 테크 포커스가 아닌 기업들이 훨씬 더 인터뷰를 안 줘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뭐 빅테크가 조금 더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가요? 일자리도 많고 네.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포지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거리낄 게 없어서 사람의 실력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작은 회사로 갈수록 영주권 진행을 안 해본 회사들도 많고 네. 굳이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 지원자를 데려올 만큼 이 지원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는 회사들도 많고요. 네.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실제로 작은 기업에서는 인터뷰를 거의 못 받았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쵸. 인터뷰 자체를 그냥 비자에서 거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시면은 오히려 네. 빅테크를 노려보시는 게 네. 실력만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코비드 때 미국을 대학원 때문에 건너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하셨고 네. 전공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네. 미국에 오고 싶어서. 패션 디자이너로도 미국에 올 수 이게 있었잖아요. 스템 OPT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취직에 대한 좀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미국에 오시려고. 생각을 했고 패션 디자인을 한 2년을 해보니까 약간 즐길 만큼 즐겼다. 네.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너무 생각이 힘든 있었나요? 점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패션을 정말 좋아했지만 이거를 이제 내가 즐기는 입장이 되면은 더 즐겁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패션을 전공을 해서 패션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일정 페이를 많이 받아요. 지원자가 많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업계의 사이즈 자체도 네. 그러니까 뭐 마켓에서 소비량으로 보면은 네. 크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시장 네. 산업 사이즈는 빅테크에 비해서 조금 작기 때문에 자리나 경쟁이 많이 필요하고 1년 안에 H1B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크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예 영주권이 없으면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학부 때는 전공이 어떤 전공이셨어요? 원전공 경제학이고요. 네, 경제학을 하셨다가 네, 패션 복수 디자인을. 전공으로 패션 디자인을 하고 네. 석사는 이제 스템 쪽을 했으니 콜렉터죠. 그러네요. 문과, 네. 예대, 네. 공대 다 골랐죠. 사실은 그 미국에 여행을 뭐 일주일 왔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럴 때 여기 뉴욕에서 네. FIT나 펄슨스 같은데 앞에 가서 기웃기웃 거려버리고 네네. 나는 패션으로 미국 네.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피드가 붙어서 네. 그렇게 전공을 바꾸게 됐죠. 네. 근데 대학원을 아무래도 전공이 그쪽이 아니셨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뭔가 포트폴리오 네.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게 제일 컸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이쪽을 네.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저는 독학으로 했거든요. 네. 그거 정도?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같이 좀 이렇게 그런 포트폴리오인가? 제가 포트폴리오를 UX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식은 네. 웬만하면 웹사이트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 누르면은 네. 그 작품 피스를 볼 수 있도록
그래요? 하는 걸 가장 추천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단체다 보니까 네. PDF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PDF로 그거는 그러면은 자기의 디자인 더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가요? PDF로? 그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형식만 다를 뿐이지 네.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쉽게 짧게 말하면 네.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UX 디자인 띵킹이 들어간 네. 케이스 스터디를 처음 문제 발견부터 네. 테스팅, 그다음 디자인 네. 혹은 마지막 솔루션까지 이렇게 쭉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UX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 UX UI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미국에 와서 저도 처음 이 UX UI 그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이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어떻게 알고서는 이 대학원을 이쪽으로 가는 거에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땐가 한양대에서 처음으로 학부에 네. 융합 디자인 프로그램이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요? 되게 한국이 미국에 비하면 늦게 네. 생겼죠. 이 네. UX라는 개념이 요즘은 너무 파다하게 알고 그쵸. 있어서 오히려 네. 네. UX라는 말이 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게 벌써 한 4년, 5년 전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핫할 때였거든요.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라는 얘기를 듣고 네. 너 디자인해? UX 디자인해? 이래가지고 네. 그 친구들은 잘 그래요? 모르니까 아. 디자인을 모르니까 다 디자인이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너 디자인하잖아. UX 디자인해. 내가 네. UX 디자이너들이랑 일해봤는데 네. 코딩도 요즘에 어.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만 하면 되고 네. 디자인 자체도 사고 과정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이 더 많은 걸 차지하니까 네. 그래픽 툴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좀 다르다. 아.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디자인해. 좋아 보인다. 원래 자기랑 일하고 있는 네. 동료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친구들이 UX 디자인해. 그래서 네. UX 디자인이 뭐야? 네.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디자인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이거를 그쵸.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지금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데 네. 만약에 UX 디자이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모크업 혹은 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프로토타입을 네.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요. 벡터 이미지로 만들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스펙들이 다 나와요. 뭐 어느 위치에 어떤 엘리멘터를 쓰고 네. 이거를 프론트엔드 쪽에서 받으셔가지고 아. 구현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백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멘탈 모델을 짜고 하면은 네. 요거를 바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에 활용을 하죠. 그럼 사실은 뭐 UX UI 이쪽을 안 해보셨는데 대학원 가서는 좀 적응이 어떠셨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하는 것들이. 적응은 진짜 네.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저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가서 네.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면 이제 제가 30이 넘어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건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하면 잘하게 되는구나, 무조건 붙는구나 이게 아니라 네. 그럼 할 거면 하지 뭐 어쩌겠어. 약간 네. 이런 마음가짐. 네. 약간 달았죠. 직장 생활에서 닳고 달아서. 네, 어쨌든 나에게 맡겨지면 사람은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쉬웠고, 그리고 제가 20대 혹은 10대 때부터 유학을 네.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했었어요. 여러 네. 가지 이유들로.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네. 어렸을 때 왔으면 너무 비교를 많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유학을 안 네. 해보고 네. 왔으니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비교를 했을 부분들이 네. 나이를 다 먹고 오니까 네. so what? 그쵸. 그게 어쩔 수 기세군요. 없다. 아까 그쵸? 말씀하신 그 기세가.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게 그렇구나. 그냥 마음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한 번, 두 번 실제로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미팅이 잘 끝나고 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뭐 언어가 완벽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네. 하고 싶은 말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 잘 전달하면 네. 잘 진행되는구나. 네.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체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된다.
그러면 뭐 영어에 대한 그런 챌린지들도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네. 뭐 나 좀 한국 뭐 억양 들어가면 어떠냐. 뭐 어차피 나 한국에 서 한국인이다. 있었는데. 예. 네. 아. 근데 초반에는 진짜 You're breaking a little bit 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근데 약간 영어 네이티브이신 사람들 그렇게 네. 얘기해 주는 거면 네. 사실 되게 네. 못 알아들었다는 표현이잖아요. 보통 그런 그쵸.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다 들어봤죠. 얼굴 빨개지고 네. 막 등 줄게 땀 나고 아. 막 이랬는데 그것도 한 두세 번 매 맞으니까 낫던데요. 그러면 회사 생활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좀 안 느끼세요?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됐건 사람과 사람인지라 그냥 진심을 얘기하면 되고 괜히 내가 주눅 들어서 네. 돌려 말하려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네, 낫네요. 어차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 억양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다면 네.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리고 또 이게 뉴욕이니까 뉴욕이고 또 빅테크는 또 워낙 다양한 다양하니까.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오히려 문화 차이는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화 이해가 갈 것 차이가 같아요. 있을 수 있지만 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오히려 즐거운 거리죠. 네.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네. 이렇게 생각했어. 혹은 여기서는 디왈리 축제를 즐기는구나. 네. 그럼 나도 또 놀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가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거를 물론 뭐 리크루터나 이런 분들한테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빅테크에 들어가는 거를 따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누구랑 뭐 이제 컨설팅을 하셨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독학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 네. 안에서도 사실 가족 친지 중에 미국에 계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네. 심지어 대학원을 그런 테크나 대도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했고요. 그리고 비교군이 없어서 네.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지. 네. 대학원은 텍사스에서 나오신 네, 텍사스 거죠? UT 네. 어스틴 다녔고요. 네. 비교군이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았겠죠. 네. 원래 그 학구열이 높은 데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네.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사실 빅테크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네. 제 주변에 지망생들, UX 지망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빅테크가 모집을 되게 일찍 해요. 일찍 마감되고. 다른 회사들보다요? 네, 거기서부터 포문이 열려요. 저는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 페이스에 맞춰서 했었고 실제로 인턴 때도 인턴 면접을 막 보거든요. 네. 면접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는 알다시피 약간 로컬 학교에 가깝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이 많죠. 네. 백인들도 텍사스에서 많고. 졸업한 사람들은 텍사스에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도 인터뷰가 계속 들어오고 잡는데 저는 인터뷰 자체가 안 오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 군데 오퍼를 받아도 네. 한 군데밖에 못 가요. 아, 그래서 그쵸. 하나만 받으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된다. 왜냐면 좋은 데 못 가면 좀 네. 인기 적은 데 가면 되고 네. 거기서 못 가면 시급 받으면서 하면 되고 네. 그거 안 되면 일단 무급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할 건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뭐 실제로 빅테크 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른 데도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딱 네. 이게 그래요? 지원은 다 했는데 네. 일단 지원 자체를 저는 너무 늦게 했었고 일단 다 파티가 벌어진 이후에 했죠. 왜냐면 네. 지원을 받는다는 기간은 길어요. 근데 파티는 이미 다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순수한 학생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열심히 했다 넣어볼까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았겠죠. 롤링 베이스로 뽑는구나 거기도. 그러니까 먼저 지원한 사람들 먼저 그냥 인터뷰 일반적인 보고. 미국 취업처럼. 네. 빅테크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뭐 강의도 하시고 네. 그러잖아요. 가장 그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 준비 과정에서. 걱정을 하지 말고 네. 퀄리티가 안 좋아도 되니까 네. 사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라. 사실 그 네. 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네. 디자인이라고 하면 비주얼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비주얼과 디자인은 다른 얘기예요. 특히 그렇구나. UX 안에서는 아예 비주얼 툴을 못 다루는 사람도 UX 리서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유저의 챌린지를 이해하고 네. 그걸 어떻게 솔루션 프레이밍을 해 나갔는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보면 네. 글로만 적더라도 혹은 네. 그냥 연필로 실선 스케치만 해서 그림 일기처럼 쓰더라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봐야 어느 부분이 내가 채워야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있는 거를 계속 뒤엎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터뷰에 초대를 못 받았을 때 포트폴리오를 뒤엎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세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보상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하시는 거는 UX UI 진출 뭐 미국 기업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올라와 있나요? 인터넷에? 네네. 비정기적으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수별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어제 자정까지 강의를 하고 왔고. 강의를 실제로 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근데 또 모집을 해보면 굳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미국, 싱가폴, 뭐 서부에서도 들어오시고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거는 어떤 플랫폼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세요? 러닝 스푼스 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라이브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라이브로 뭐 이렇게 올라와 있진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라이브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라이브로 제가 대학원 때 배웠던 것 그리고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다른 UX 프로페셔널들이랑 협업을 할 때 PM이랑 협업을 할 때 그때 배웠던 노하우들을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브 세션에 피드백도 들어가고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해드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UX가 뭔지부터 가르쳐드려서 약간 그래서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방법론을 몇 개를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을 해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걸 하고 있죠. 모르면은 비작정 모르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너무 넓기 때문에 뭘 배워야 베이직을 배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길잡이 제가 못했던 것들 몰랐던 것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너무 게으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되게 고등학교도 미죽사관학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되게 엘리트셨잖아요. 그래도 그게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제 동기들이 다 알아요. 그래요?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엉덩이가 무거운 타입은 전혀 아니고 이런저런데 흥미가 너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패션 쪽에서 일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하긴 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잘 맞고 그러면은 앞으로 커리어적으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목표가 있으시면은 제 MBTI가 N이거든요. 되게 큰가요? 꿈이?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본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승진을 했거든요. 승진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포지션이 리서처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는 거고 디자인도 할 줄 아는데 리서치적으로 아예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스킬들도 배웠으니 특히나 이제 커스터머들하고의 그 리버리지를 배웠으니 커뮤니케이션을 배웠으니 그러니까 UX 제너럴리스트로서 좀 성장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다방면으로 잘 알게 되면 사실 뭐 나중에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UX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서 뭐 에이전시를 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을 넘어가서도 저는 본업은 제 인생의 일부고 제 자아가 있잖아요. 물론 본업에도 자아가 표출은 되지만 근데 또 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쇼츠 많이 찍고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있죠. 올해는 사실 세보님은 제가 처음에 뵌 것도 유튜브에서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빅테크 취직하는 방법이었나? 그래요? UX UI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본업도 하시면서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는 게 되게 저는 좋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 감사하죠. 승진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강의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모든 커뮤니티 활동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